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has the honor of announcing that the Games of the 30th Olympiad in 2012 are awarded to the city of London.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세계사의 이희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지리의 민병권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프닝 영상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벌써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태극전사들의 이런 그 플레이를 빨리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번 런던 올림픽을 맞이해서요. EBS에서 세계사, 세계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둘이서 이렇게 올림픽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단순히 올림픽 경기만 관람하고 즐길 것이 아니라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영국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경기를 보게 된다면 훨씬 더 넓은 시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명쌤 옷이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예, 제법 멋있죠? 자, 이 옷이 바로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을 선수 단복입니다. 선생님 옷도 올림픽 옷이죠? 네, 이게 평상복 같아 보이지만 네, 선수단의 체육복입니다. 네. 이 런던에서요, 올림픽이 전에도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1948년도에 우리 그 올림픽이 런던에서 열렸었는데요. 이 48년 런던 올림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첫 올림픽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 48년도에 입었던 그 선수 단복이 바로 이 옷이에요. 네. 네. 선생님 이 옷과 지금 2012년의 선수 단복이 굉장히 디자인이 비슷하네요. 네, 이 그 48년도의 옷을 이제 응용해서 이번에 선수 단복을 새롭게 디자인한 겁니다. 근데 선생님 옷이 근데 여기랑 비슷한 듯하면서 약간 다르네요. 네. 예, 그렇죠. 이 옷이 이제 제가 지금 옷이고요. 이 모델은 좀 깃을 세워 입었고요. 저는 그냥 그대로 입었습니다. 48년도. 바로 그 영국에서 첫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첫 올림픽 출전을 이제 하게 된 건데요. 바로 그 1948년도 런던 올림픽의 모습을 함께 좀 저희가 동영상으로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제14회 런던 하계 올림픽에 67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조국 광복의 기쁨과 새로 태어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기 위해 선수단이 떠나던 날 온 장안은 환영 인파로 들끓었다. 런던 올림픽의 역도 종목에 출전한 김성집은 코리아의 첫 번째 메달을 따냈다. 네, 여러분들 1948년 올림픽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그 사이에 또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왔습니다. 런던에서는요, 이번 올림픽이 벌써 세 번째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1908년에 4회 올림픽이 열렸었고요. 1948년에는 14회 올림픽이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상을 봤던 이 1948년 올림픽은요,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도 좀 의의가 있는 그런 올림픽이었어요. 일단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올림픽이었고요. 그 다음에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후 12년 만에 열렸던 올림픽입니다. 1940년에는 핀란드 헬싱키에 그 올림픽이 잡혀져 있었어요, 계획이. 그 다음에 1944년에는 또 런던에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렸던 겁니다. 바로 그 올림픽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출전을 했었던 것이고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첫 출전했던 바로 그곳 런던에서 이번에 64년 만에 올림픽이 다시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름입니다. 영국 런던의 여름, 글쎄요, 운동하기 좋은 날씨일까요? 날씨에 대해서 민병권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명 선생님처럼 런던의 날씨가 궁금하시죠?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기후와 날씨일 것입니다. 우리가 전자칠판 쪽으로 이동을 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던 올림픽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런던 올림픽은 우리나라 시각을 기준으로 7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자, 이 기간에 우리나라라면
31도 이상의 굉장히 찌는 듯한 더운 여름을 보이게 되는데요. 반면에 런던은 어떻습니까? 낮 최고 기온이 23도 부근으로 굉장히 쾌적하고 선선한 이런 여름을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5월과 유사한 기온 분포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런던 쪽은요, 겨울에도 굉장히 온화해서 연교차가 작은 기후를 보이는데요. 그거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과 런던의 기후 그래프를 지금 비교해 놓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은 최난월 평균 기온과 최하늘 평균 기온의 차이인 연교차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수도 여름철에 집중되어서 내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런던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나라에 비해서 연교차가 상당히 작은 편이죠. 그리고 강수량이 1년 내내 고르게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와 영국이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밑에 있는 지도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자, 런던과 그다음에 서울은 모두 중위도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자, 중위도에서는요, 1년 내내 편서풍이라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자, 런던 그리고 영국 쪽은요, 연중 편서풍이 바다를 지나와서 영향을 주게 되고요. 우리나라 쪽을 한번 보실까요? 자, 서울 쪽에서는요, 대륙을 지나온 편서풍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다하고 육지는요, 비열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햇빛을 받았더라도 그 기온의 변화가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비열이 작은 대륙은요, 훨씬 많이 데워지고 훨씬 많이 식게 됩니다. 그래서 기온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요. 반면에 바다 쪽은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최난월 평균 기온과 그리고 최하늘 평균 기온, 이 차이인 기온의 차이가 굉장히 작게 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국 같으면요, 연교차가 작게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바다를 통과한 바람이 1년 내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강수량이 촉촉하게 오는 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쪽은요, 대륙을 지나온 편서풍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대륙의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계절풍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계절풍이 아주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바람이 불어올 때인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국의 기후를 살펴보니까 어떤가요? 운동 경기를 하기에 매우 쾌적한 날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운동 선수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사항은 바로 기후와 날씨였습니다. 근데 경기를 시청하는 우리들에게 관심 있는 사항은 뭘까요? 바로 런던과 우리나라의 시차가 될 겁니다. 늘 우리는 올림픽 경기를 시청할 때 한밤중이나 새벽 시간에 많이 시청을 해왔거든요. 이번 올림픽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나라와 영국은 9시간의 시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번 올림픽도 여러분들이 한밤중이나 새벽 시간에 많이 시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런던과 우리나라의 시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같이 보시죠. 자, 지구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자, 지구가 쫙 펴져서 지도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지도 중에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이 선이 바로 본초 좌우선 경도 영도가 되고요. 동경과 서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는요,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이 서쪽보다는 햇빛을 빨리 받기 때문에 시간이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구는 360도의 구 모양입니다. 그리고 24시간인 하루에 한 바퀴를 자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60도가 24시간에 한 바퀴를 자전하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1시간에 몇 도만큼을 자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누기를 해보시면 1시간에 경도 15도만큼을 자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 15도 차이는 1시간의 시차를 가진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하고 영국은 9시간의 시차가 있다 그랬고요. 우리나라가 영국보다는 9시간이 빠릅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국이 지금 경도 영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경도 135도선을 시간의 기준인 표준 경선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시간 차이를 한번 쭉 보실까요? 자, 영국과 우리나라는 9시간의 시간 차이가 나게 되고요. 우리나라가 영국보다는 날짜 변경선 안에서 더 동쪽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9시간이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국과 그리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 그리고 북미에 있는 국가들은요. 조금 더 고위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름의 낮의 길이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낭비되는 이러한 햇빛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서머타임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서머타임은요. 원래 시간보다 1시간을 더 빨리 앞당기는 제도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와 영국이 9시간의 시차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이 1시간을 앞당겼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8시간 차이로 좁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결국은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은 여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런던은 8시간이 차이가 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영국 런던에서 16시경에 양궁 경기 결승전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중계 방송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은 언제가 될까요? 자, 시간이 우리나라가 빠르다고 했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시침을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간에서, 영국의 시간에서죠. 영국의 시간에서 시간을 8시간 빠르게 돌려버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자정에 그 경기를 보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늦은 밤에 많은 경기들을 시청을 하려다 보면 여러분들도 좀 힘들고 지칠 수도 있는데요.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선생님도 열심히 태극전사들 선전 응원해 주실 거죠? 네, 뭐 새벽이라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저도 우리나라 열심히 응원할 겁니다. 어떻게 영국이 좀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영국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지진 않으셨나요? 영국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전자칠판을 통해서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요. 고대 로마가 있던 시절에는 한동안 로마에게 점령당한 상황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4세기에 이제 로마가 약화되죠. 게르만들이 뭐 로마 서유럽에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로마가 약화되면서 영국에도 게르만 계열의 민족들이 들어갑니다. 앵글로 섹슨 이런 그 민족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켄트족도 들어가서 자리 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한동안 분열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노르만족도 이후 영국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11세기에 가면은요. 노르만 왕조가 자리를 잡게 되고요. 이 노르만 왕조는 왕권이 제법 강해집니다. 11세기는 중세 유럽 시절이었고 당시에 중세 많은 서유럽 국가들의 그 왕권이 약했어요. 그런데 노르만 왕조만큼은 왕권이 강했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세기로 갑니다. 역사가 전개가 되면서 왕과 귀족들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세기에 대헌장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대헌장은요. 영국의 귀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사실 만든 거였습니다. 13세기에 영국의 존 왕이 있는데 정치를 잘 못해요. 맨날 그 다른 나라에게 영토를 뺏기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금을 막 올리고 그러고 이제 정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이 이 존 왕의 정치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그런 그 권한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헌장이라는 거 마그나 카르타라고도 부르죠. 이걸 이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라틴어는요, 당시 중세에서 주로 기록 문자로 쓰이던 그러한 그 언어였습니다. 중세에는요 성경도 라틴어로만 이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읽기가 어려웠죠. 즉 대헌장도요 이 그 라틴어로 사용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귀족의 입장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귀족의 특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대헌장이요 이후 영국에서 좀 확대 해석이 돼요. 전 국민의 어떤 그 특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처럼 좀 확대 해석된 면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헌장의 모습이었고요. 영국의 그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헌장, 귀족이 자신들의 권리를 왕으로부터 보존받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모습까지 봤는데요. 영국 런던에 가면은요.
이 영국의 국회의사당을 볼 수 있습니다. 템즈강이 흐르고요. 그 강변에 영국 국회의사당이 있고요. 여기엔 아주 유명한 빅벤이라는 시계탑이 있습니다. 높이가 106m입니다. 엄청 높죠. 그다음에 이 분침이 4m가 넘습니다. 대형 시계예요. 이게 이제 특징이 그런 영국 국회의사당이 되겠는데요. 일단 이 영국에서는요, 의회가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의회 중심의 민주 정치를 최초로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영국의 정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화면 더 보고 제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이제 영국의 버킹엄 궁전이 되겠습니다. 영국 왕이 이제 머무는 곳인데요. 처음부터 왕궁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1703년에 버킹엄 공작 셰필드가 자기 저택으로 이제 만든 건데요. 18세기 중반에 조지 3세가 이걸 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영국 왕실의 건물이 되었고요. 1837년에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하면서 여기 이제 살면서 영국 왕이 머무는 그러한 궁전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엘리자베스 2세가 여기에서 머물고 있지요. 이게 바로 버킹엄 궁전입니다. 제가 앞에서 국회의사당을 보여드렸고 지금은 이제 왕궁을 보여드렸습니다. 영국의 역사는요, 왕과 의회가 같이 대결하고 대립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의회가 정치적 실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영국 정치는요, 의회 중심입니다.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제가 영국에서 확립이 됐고요. 왕은 이제 상징적 존재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왕과 의회의 대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16세기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왕이 강했습니다. 16세기는 영국 절대 왕정이 전성기를 이제 겪게 되는데요. 16세기 영국 절대 왕정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건물과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타워입니다. 이 런던 타워는 뭐 영국의 왕들이 머물기도 했었고요. 뭐 영국의 각종 보물들이 여기 보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처형장으로 사용이 되기도 했었고요. 무기 창고로 또 사용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런던 타워에 갇혔던 유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요, 참 그 복잡한 인생, 참 힘든 인생을 이제 처음에 겪게 되죠. 그래서 자기 이복 언니인 메리 여왕에 의해서 저 런던 타워에 감금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 극적으로 왕이 됐었죠. 왕이 된 이후에 영국의 절대 왕정을 잘 이끌어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치장을 많이 했었던 그런 여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보면은요, 굉장히 화려한 그 목걸이, 반지, 장식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평생 결혼하지 않았던 그런 여왕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왕정 시기를 겪은 후에요, 17세기에 가면은 이제 왕의 힘이요, 시민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왕이 주도하던 정치가요, 의회 중심 정치로 넘어가게 되는 게 바로 시민혁명이에요. 그 시민혁명의 이야기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에 제임스 1세, 찰스 1세 이 두 왕을 거치면서 전제 정치가 전개가 됩니다. 왕이 계속 정치를 주도하려고 합니다. 이 두 왕이 전제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왕과 의회 세력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왕을 지지하는 세력을 왕당파라고 불렀고요. 의회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의회파라고 불렀습니다. 찰스 1세 때 결국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크로멜이 그 의회파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죠. 크로멜이 자기 철기군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군대를 이끌고 왕당파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찰스 1세의 목을 베니다. 그리고 왕을 없애고 크로멜이 집권을 하게 되죠. 이 크로멜은 철저한 청교도주의자였고요. 왕을 없앤 다음에 공화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왕정에서 왕이 없는 공화정으로 간 이 사건을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철저한 청교도주의자였기 때문에요, 굉장한 금욕 정치를 실시하려고 해요. 사람들 술도 못 먹게 하고요, 도박도 막 금지하고요, 이런 정책들을 하면서 국민들이 크로멜의 독재 정치 속에서 좀 그 실증을 내게 됩니다. 크로멜에 대해서 불만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크로멜이 죽고 나서는 다시 왕정으로 돌아갑니다. 찰스 2세, 제임스 2세 이 두 왕이요, 또다시 전제 정치를 합니다. 혁명을 한번 겪었으면 좀 조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또다시 전제 정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임스 2세 때요, 의회가 이제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2세 때 의회가 저항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네덜란드에 시집가 있던 영국 공주 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윌리엄 공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군대를 요청하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군대가 옵니다. 그때 제임스 2세는 네덜란드 군대가 온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냥 도망을 쳤죠. 그래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왕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과 메리 두 사람이 영국에서 공동 왕의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 공동 왕 메리와 윌리엄에게 영국 의회는 권리장전이라는 것을 내놓습니다. 권리장전의 내용은 영국의 그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었어요. 의회권을 강화시켜 달라. 여기에 윌리엄과 메리는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이 권리장전을 통해서 영국에서 의회 중심의 정치 체제가 그 기반이 마련됐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왕을 몰아내고 의회 중심의 정치로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왕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쫓아냈죠. 그래서 이것은 명예로운 혁명이다. 그래서 이걸 명예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7세기의 상황이었죠. 자, 18세기에 가면은요, 의회 중심 정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제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조지 1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에 가면서 하노버 왕조라는 게 영국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그 조지 1세가 바로 그 하노버 출신이에요. 독일입니다. 영국에서 그 공주들이 이제 외국에 시집을 좀 가는데요. 독일에 시집을 가 있었던 그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영국 공주예요. 근데 이제 왕위 서열상 이제 조지 1세가 왕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독일에서 살다가 영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됐는데 영국 왕인데 영어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말이 잘 안 통합니다. 때문에 자기랑 말 통하는 몇몇 사람들과만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의회가 불만을 갖게 되죠. 이래서 왕과 의회가 계속 또 이제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노버 왕조를 거치면서 18세기에 영국에서 영국의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제가 이제 18세기 하노버 왕조를 거치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그 정치적 원칙이 딱 완성이 되고요. 지금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은요, 대영 박물관입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큽니다. 하루 만에 절대 둘러볼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박물관인데요. 이 대영 박물관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로제타 스톤. 배웠던 친구들은 기억이 날 텐데요. 이 로제타 스톤이라는 것은요,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돌이에요. 여기에 이제 3등분이 돼가지고요, 이집트의 뭐 신성 문자, 또 상형 문자, 그다음에 뭐 민중 문자, 신성 문자, 민중 문자, 그다음에 그리스어가 써 있던 게 바로 로제타 스톤입니다. 이게 이제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서 발견이 됐죠. 당시까지는 이집트의 이 상형 문자를 해독을 못했는데 아래 그리스어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어를 조합을 맞춰가지고 이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독을 해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돌이죠. 그다음에 이집트의 왕인 람세스 석상, 그다음에 이집트의 그런 유물들이 이제 함께 있습니다. 왜 이집트의 이런 유물들이 영국 대영 박물관 런던에 가 있을까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영 박물관에 가면 한국관이 있고 빗살무늬 토기, 백자, 금속 활자, 익숙한 우리의 문화유산들도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 가 있는 걸까요? 영국은요, 19세기에 제국주의 확장을 합니다. 다른 지역을 많이 쳐들어가죠. 그 지역을 쳐들어가서 그 지역 유물들을 갖다가 자기네 박물관에 보관을 한 겁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가지고 온 것도 있고요, 기증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수집한 그런 그 물건들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국주의적 확장 과정에서 남의 나라 가서 그 지역 유물들을 좀 훔쳐온 그러한 경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었습니다. 영국이요, 1885년에 거문도를 점령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러시아가 한반도 쪽으로 뭐 남하한다 막 이런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제 영국이 불안해서 한반도의 일정 부분을 자기들도 차지하기 위해 거문도에 딱 발을 넣어놨죠. 그래서 1885년에 거문도를 점령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당시 왔던 영국 군인들은요, 거문도에서 약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죽은 군인들의 무덤이 오늘날까지도 거문도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거문도 주민들하고 잘 지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기들의 이제 그 거처 때문에 영국에다 이제 연락을 하는데 계속 거기 있어 보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3년 동안 머물다가 음식도 입에 잘 안 맞고 주민들은 맨날 나물 갖다 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요. 좀 힘든 생활을 하고 결국 이제 몇 명이서 이제 죽었습니다. 이게 거문도에 있는 영국군 무덤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이 영국과 관련된 역사들에 대해서 제가 그 칠판으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을 연표로 흐름을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영국 근대사에 해당하는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연표 속에서 제가 흐름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함께 봤던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또 설명해드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1534년에요.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영국 종교개혁. 영국에서 이때 왕이 헨리 8세였습니다. 헨리 8세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죠. 이 사람이요. 본처 캐서린이 있었는데 궁녀 앤 불린과 사랑을 하게 됩니다. 앤 불린이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본처와 캐서린과 이혼을 하고 앤 불린과 다시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황이 문제를 삼는 겁니다. 왜 왕이 이혼을 하니? 라고 하면서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헨리 8세가 내가 이혼하겠다는데 왜 교황이 간섭이야? 그래서 교황하고 연을 끊습니다. 그때 발표한 게 바로 수장령이라는 겁니다. 1534년에 영국의 교회 수장은 바로 나다. 영국 교회 수장이 바로 자기라는 이러한 그 입장을 밝히게 되는 것이 수장령이죠. 이게 바로 영국의 종교 개혁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황으로부터 벗어났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일반적으로 종교 개혁이라고 하면은요 신앙과 종교 문제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영국의 종교 개혁은 이것이 특징입니다. 신앙 문제가 아니라요 왕의 이혼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분히 정치적인 요소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헨리 8세는요. 수도원, 교회 이런 재산도 탐냈어요. 그들의 땅도 막 뺏어갑니다. 이게 이제 영국 종교개혁의 배경이었고 종교개혁의 내용이 수장령이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헨리 8세는 이혼을 하고 앤 불린과 결혼을 했는데 그 궁녀 앤 불린의 딸이 우리가 오늘 함께 봤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습니다. 1558년에 즉위를 해서 1603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엘리자베스 1세가 런던 타워에 감금됐었다라고 했죠. 그 엘리자베스 1세를 감금했던 메리 여왕, 메리 1세는요. 헨리 8세가 이혼했던 본처 캐서린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둘의 관계가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를 감금하기도 했었던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거죠. 캐서린이 죽었는데요. 그 메리 1세가 죽었는데요. 메리 1세 남편이 누구냐면 펠리페 2세입니다. 에스파냐의 절대 왕정을 이끌었던 그 남자. 그 남자가요. 메리 1세 자기 부인 죽고 나서요. 엘리자베스 1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형부한테 청혼받았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게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리고 그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엘리자베스가 박살을 내버리죠. 그런 일이 이 재위 기간에 있었습니다. 영국의 절대 왕정의 전성기가 전개됐던 바로 그 시절. 그리고 여기 이제 영국 종교개혁에서 이제 아빠는 헨리 8세는 수장령을 이제 발표했는데요. 딸은요 이때 이제 이것과 연결해서 통일령을 발표합니다. 영국 교회, 영국 국교회의 다양한 그러한 교리와 의식들을 통일하는 그러한 법령을 엘리자베스 1세 시기에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요. 이제 영국이 그 왕정 시기가 이제 계속 전개가 되죠. 1640년에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지금 이제 17세기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17세기가 전개가 되면서 제임스 1세, 찰스 1세 이런 왕들이 전제 정치를 해갑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전제 정치에 대해서 저항했던 게 1640년 청교도 혁명입니다. 왕당파와 의회파의 싸움이었고요. 의회파가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크롬웰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부분 1640년 이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약 한 20년 정도 전개가 되어 이 청교도 혁명은 그리고 이제 크롬웰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공화정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앞에서도 이제 공화정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영국은 지금도 입헌 군주제거든요. 군주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공화정, 왕이 없는 공화정이 있었던 시기는 딱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능을 공부한다면 꽤나 중요한 그런 또 내용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크로멜이 이제 공화정을 하는데 독재 정치를 하죠. 그래서 뭐 본인이 호국경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호국경에 취임을 하고 나라를 자기가 독재 정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항해 조례 이런 걸 발표를 하면서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를 하죠. 국가가 그 무역에 직접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독재 정치를 뭐 여러 가지로 전개를 했던 게 크롬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롬웰이 죽고 나서 왕정으로 돌아가죠. 왕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찰스 2세, 제임스 2세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들이 또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다시 전제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이 명예혁명입니다. 이 명예혁명은 1688년에 네덜란드의 윌리엄 공과 그다음에 메리가 들어오게 되죠. 이 둘이 공동 왕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제임스 2세를 쫓아냈죠. 제임스 2세가 이들이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미리 도망을 쳤고요. 그리고 망명을 갖고 이제 이들이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왕을 차지하게 된 게 명예혁명이 아닙니다. 이들이 왕을 차지하면서 권리장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권리장전을 승인했다라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의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의회 중심 정치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게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완성은 18세기에 가서 되고요.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권리장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의회의 권한이 세졌죠. 그리고 1714년에 독일 하노버에서 조지 1세가 와서 왕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영어를 못했어요. 영어를 못해가지고 자기와 말이 통하는 사람과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 문제가 생겼고요. 이 하노버 왕조를 거치면서 하노버 왕조라고 하는데 이 하노버 왕조 시기를 거치면서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입헌 군주제 성격이 확립이 되는 겁니다. 확립. 자, 이렇게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그 영국의 역사적 흐름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된 것인데요. 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종교개혁 중요하고요. 공화정, 권리장전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을 이렇게 메모하면서 보는 또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빨간색을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장전이 사실은 좀 꽤나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영국은요, 이 명예혁명 이후에 굉장한 정치적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이 정치적 안정은요, 이후 산업혁명의 배경이 돼요. 정치적으로 안정됐죠. 그 다음에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석탄, 철 등의 자원이 풍부했고요. 그 다음에 인클로저 운동을 하면서요. 농촌에서 도시로 오는 노동자들이 늘어납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빠져나오는 그런 인력들이 늘어나면서 풍부한 노동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이제 대외 확장을 하면서 많은 그러한 땅들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시장이 넓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산업혁명을 전개하게 되고요. 이러한 산업혁명은 또 영국의 그 제국주의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영국 역사가 전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업혁명과 관련돼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민병권 선생님과 함께 좀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후반의 영국,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으로 산업 분야의 대변혁이 일어난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이유, 식민지 쟁탈전에서 승리하여 넓은 식민지를 확보했고 세계 무역의 패권을 장악하여 많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국내외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던 면직물 공업에서 먼저 시작됐다. 면직물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실을 만드는 방적기와 직물을 짜는 방직기가 잇따라 개량됐다. 그 무렵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하면서 생산량이 수백 배 증가했다.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원료와 상품, 그리고 철광석, 석탄 등의 화물을 대량으로 수송할 교통수단이 필요하게 됐다. 19세기 초 미국의 풀턴은 증기선을 상용화했고 영국의 스티븐스는 증기기관차를 발명했다. 산업화로 철도가 등장한다. 철도 등장 전 하루에 마차 29대가 688명을 실어 날랐다. 철도는 하루에 1070명을 실어 날랐다. 요금도 마차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1750년 이후 공업이 급성장하면서 면직물 공업, 제철업, 석탄 산업이 발전합니다. 그 결과 19세기 영국의 공업은 세계를 주도하여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게 된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사람의 힘이 아닌 기계의 힘으로 무언가를 움직일 수가 있게 되면서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이 이후로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게 되는데요. 산업혁명이 맨 처음으로 일어난 곳이 바로 영국의 맨체스터라는 곳입니다. 자, 맨체스터는요, 여기 지도에서 랭커셔라는 그 주 안에 있는 하나의 도시인데요. 왜 여기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자, 우선 영국의 이 내륙 쪽에는요, 고기 스콕 산지 중에 하나인 페나인 산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고기 스콕 산지니까요, 석탄이 풍부하게 산출이 되고 있고요. 철광석까지 같이 생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탄과 철광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산업혁명이 유럽 각 지역으로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이 산업혁명을 공부하다 보면은 맨체스터, 리버풀 등 이런 도시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도시들의 이름이 영국 프리미어리그 때문에 더 익숙합니다. 또 맨체스터 하면 박지성 선수도 이제 생각이 나고, 또 영국은 축구 종주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국 축구에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 지금 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한국 선수들은 누가 있죠? 네, 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자, 영국에는요, 여러 프리미어 리그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다가 최근에 퀸스파크 레인저스로 이적한 박지성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볼턴의 이청용 선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이 셀틱이라는 팀에서 자, 기성용 선수가 뛰고 있고요. 자, 활약을 하다 최근에 독일로 이적한 차두리 선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선수들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이런 프리미어 리그에서 많이 활약을 했었습니다. 자, 영국은 우리나라 선수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스타 플레이어들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프리미어 리그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왠지 올림픽 금메달도 막 몇 개씩이나 땄을 법한 이런 영국이 의외로 1960년대 이후로는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자, 한 개의 나라는 피파 규정상 한 개의 축구협회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축구 종주국이라는 그 지위로 예외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각각 4개의 축구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한 개의 나라만 단일팀을 이루어서 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4개의 축구협회에서 단일팀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이 1960년대 이후로는 본선 진출을 하지 못했던 것이 되는 거죠. 자, 영국의 정식 국가 명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와우, 발음이 놀랍죠? 자, 이것이 바로 영국의 정식 명칭인데요.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대브리튼과 북아일랜드의 연합왕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니까 줄여서 유나이티드 킹덤, 즉 연합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예전에 영국을 잉글랜드라고 잘못 알고 있었을 시절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한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에서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그럼 너는 영국 사람이구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을 너는 잉글랜드 사람이다라고 잘못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막 분을 토하면서 No, 스코틀랜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잉글랜드를 영국의 영어 명칭으로 잘못 아시고 계시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영국의 정식 명칭은 유나이티드 킹덤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유나이티드 킹덤인지는 우리가 지도를 보면 확실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자, 영국은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 바로 잉글랜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서쪽에 웨일스, 북쪽에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섬의 북부인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들 각 지역은요. 각기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왕국을 따로따로 이루어 오다가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합병이 되면서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서로 간에 반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축구협회를 운영하게 된 것이고요. 단일팀은 이 반감들 때문에 상당히 꾸리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팀을 1960년대 이후로 올림픽 본선에서 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지역 간의 고질적인 감정 갈등은요, 이렇게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 신문 기사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이 북아일랜드에 다시 울리는 총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9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대략 30여 년 정도 사이에 북아일랜드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북아일랜드에는요, 아일랜드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 활동하는 무장단체인 IRA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일랜드 공화국군이라는 것이고요. 자, 이들이 영국 군이나 경찰을 상대로 수많은 테러 활동을 벌여서 상당히 많은 사람의 이런 사상자가 발생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영국의 서쪽에 있는 이 섬이 아일랜드 섬이 됩니다. 자, 영국은 1801년에 아일랜드를 병합하게 되고요. 자, 그 이후로 아일랜드의 지속적인 독립운동으로 독립전쟁도 일으키게 되고요. 1922년에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완전하게 독립한 게 아니라요. 북아일랜드 지역만 남겨놓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일랜드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그 무장단체인 IRA가 북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 것이었죠. 자, 그리고 아일랜드는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카톨릭을 믿고 있는 나라였고요. 영국은 성공회라 그래서 개신교들을 믿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아일랜드 주민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건너간 이 영국계 주민들 간에는요, 종교가 달랐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종교 간의 갈등으로도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1999년에 북아일랜드의 자치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는 IRA는 무장 해제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영국 군이나 경찰과 지속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있는 사진을 쭉 한번 보시면요. 와, 이게 엄청나게 길다란 총을 지금 겨누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북아일랜드의 이 정말 긴장감과 이 갈등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요거는 2012년 1월 달 기사이기 때문에 정말 최근 기사죠. 자, 스코틀랜드는 2014년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기 위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자, 요거는 2월 달 최근 기사죠. 북아일랜드도 2016년 국민 투표 후에 영국에서 독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국민투표까지 해서 독립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영국이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지역들이 얼마나 서로 간에 이런 감정의 골이 깊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지역에서도 화해와 그다음에 타협의 이런 분위기가 싹트고 있는데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은요, IRA 전 사령관이자 현재는 북아일랜드 자치정부의 제1 부장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죠. 사실 우리가 북아일랜드 분쟁이 IRA와 그리고 영국 군 경찰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보았을 때 사실 그 갈등의 정점에 있던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의 악수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명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그 사촌이 마운튼 배튼경이 1979년에 그 테러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왕은 이런 역사적 만남의 길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게 평화를 기대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올림픽과도 연결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올림픽의 오륜기는 5개 대륙의 평화와 화합을 상징한다고 하죠. 자,
자, 영국이 그들이 추구하는 그 화합을 올림픽 정신을 통해서 잘 구현해내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올림픽을 즐기면서 또 영국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 그리고 세계 모든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다 함께 파이팅! 파이팅! 2012 런던 올림픽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